지금 이제 공익법인 등의 자금 관리 이 부분인데 지금 이 자금 관리는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제가 여기 색깔을 좀 이게 다르게 해뒀죠. 색깔을 다르게 해두는 부분이 이 회비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같이 회원들이 내는 돈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회비 여러분 동창회 하시면서 회비 낸 게 어떻게 사용된가에 대해서 아무런 고민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회비인 경우는 여러분 회비에 대해서 뭐라 그럴까 사용용도 아무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그 돈으로 뭘 하더라도 주무부처가 별도로 규제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회비는 기본적으로는 단체 관리 운영비가 주 내용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후원금 같은 경우 이제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부분이죠. 이 후원금은 단체가 공익법인이 목적 사업에 사용하라고 다른 후원자들이 대가 없이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공익법인들이 받을 때 증여세도 비과세되고 또 후원자들에게는 기부금 공제 혜택도 주니까 그 대신 여기에는 색칠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하고 똑같이 목적 사업하고 관련된 데만 사용해라. 거기에서는 목적 사업 직접 사용하면서 수혜자에게 지원이 되거나 아니면 시민단체 활동비가 되거나 아니면은 그 사업이 필요한 재산을 취득하거나 이런 얘기들이 여기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또 하나는 수익 사업에 자본을 투입하는 경우 아니면은 여기서 수익 사업의 자본이라는 용어가 더 큰 의미인데 조금 더 축소시키면은 수익용 재산과 수익 사업 두 가지 다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기부한 돈으로 돈 버는 것을 인정한 이유 자체는 여러분 다 아시는 거지만 저렇게 돈 벌어서 결국은 여기 다시 보면은 여기서 나온 운용소득을 결국 다시 목적 사업에 쓰겠다는 전제로 허용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수익 사업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나온 이익금이 1년 이내에 70% 이상은 반드시 목적 사업에 사용되어야만 된다 하는 것이 이 수익 사업에서 나온 운용소득에 대한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이따가 보면은 목적 사업의 재산을 취득했는데 뭐 여러분 사무실을 이전한다거나 아니면은 저기 있던 사용하던 차를 뭐 폐기한다거나 처분하고 다른 걸 한다든지 심지어는 우리가 얘기하는 정기예금 만기가 돼서 다른 정기예금 계좌로 대체시키는 것까지도 여기서는 수익용 재산 제가 여기 얘기입니다. 그냥 우리가 목적 사업에 사용하던 차라든지 아니면 부동산 같은 경우를 처분했을 때는 그 처분한 매각 금액에 대해서 3년 동안 90% 이상을 다시 목적 사업에 사용해야 된다는 전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얘기들이 지금 전체 그림이지만은 아마 여러분 단체가 공익법인의 자금 관리라고 하면은 이 구조만 여러분이 늘 생각하고 계시면은 그래서 우리가 들어온 돈이 목적 사업에 소비가 되거나 재산을 취득하거나 그 다음에 수익 사업에 썼을 때는 운용소득이 목적 사업에 다시 사용되거나 매각 대금은 다시 목적 사업에 사용되도록 해야 된다는 게 세법에서 요구하는 부분이고 그것이 오늘 설명드리는 우리 보고서 양식의 가장 본질이 됩니다. 그리고 보조금이라든지 우리 프로그램 여기에 대해서는 보조금은 또 보조금에서 별도로 이제 진행을 해버리게 됩니다. 여기서 참고로 하나만 조금 더 추가로 좀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말하는 여기 보조금은 자 예를 들어서 우리 단체가 목적 사업을 하다 보면은 이 재원은 후원금으로 들어온 돈과 보조금 두 가지 다 섞이게 되죠. 어떨 때는 자부담이라 그러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은 가끔 출연자산 보고를 할 때 후원금이 예를 들어서 뭐 10억이 들어왔고 보조금이 5억이 들어왔습니다. 그럼 우리 전체 사업은 15억을 썼겠죠. 근데 출연자산 보고할 때 후원금은 10억이고 사용한 내역은 15억이다 해서 이게 왜 마이너스 5억이 나오냐. 이 얘기가 이제 나올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재원은 후원금과 보조금으로 우리가 나눠지지만 우리가 보고하는 것은 보조금으로 사용된 내역은 오늘 설명하는 데서는 여러분들이 다 빼고 보셔야 됩니다. 오로지 오늘은 기부금으로 들어온 돈이 어떻게 사용되었느냐만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이 됩니다. 앞에서 이제 설명드렸을 때 기본 개념은 공익 목적의
써야 된다 하는 게 제일 큰 기준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직접 공익 목적이 뭐냐 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이 이제 지금 여기서 나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출연자산을 받았으면은 받은 날로부터 여기서는 출연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가 됩니다. 그러니까 회계연도 종료로부터 3년이 아니라 그래서 출연자산 이 부분은 우리가 개별적으로 개인별로 건별로 다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미리 여러분하고 좀 말씀드리는 거는 그게 어떻게 관리가 가능해요? 라고 질문을 하면은 저도 지금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법에서 이렇게 있기 때문에 요구하다 보면은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이제 그 실례로 보면은 제가 처음 회계사로서 공익법인 출연자산 보고를 처음 했을 때는 개별 건별이 아니라 2018년 1년 전체 후원금 얼마, 그 다음에 전체 얼마 어디 있었다. 한 줄로 그냥 출연자산 보고 들어가도 아무도 뭐라 안 그랬어요. 근데 아마 지금 여러분 재작년 몇 년 전부터 전자공시 국세청 홈택스 올라가면은 그때는 날, 월 하나하나 다 지정하게 돼 있죠. 뒤에서 아마 여러분 보여드리는 양식에서도 날짜별로 건별로 다 관리됩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결국은 출연자산에 대한 관리는 개별 건별로 관리돼야 된다. 좀 더 심하게 얘기하면은 후원자 당신이 몇 월 며칠 날 냈는 돈이 어디에 쓰여졌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쉽지 않죠. 예. 근데 지금은 그걸 갖고 국세청 뭐라 그러진 않아요. 아무도 뭐라 그러진 않지만, 이 취지 자체는 후원한 돈이 몇 월 며칠 날 냈는 돈이 언제 어떻게 쓰여져야 되는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 그 출연자산 보고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출연 받은 날로부터 3년 내에 목적 사업에 다 사용해야 된다 하는 게 이제 하나가 있게 되고, 그리고 이제 목적 사업, 직접 공익 목적 사업에 사용할 때 나오는 부분은 뭐 정관에 나와 있는 고유 목적 사업에 쓰는 거는 우리 뭐 당연하게 인정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목적 사업에 사용하는 거에서는 뭐 우리가 소비하는 거, 뭐 여기서 어디 회의하고 교육하고 또 수의자에게 뭔가 지원해주고 다 해당이 되는 거죠. 그리고 목적 사업이 필요한 여러 가지 재산을 구입하는 것, 계속 사용하는 컴퓨터라든지 차량이라든지 이런 부분 구입하는 것도 다 가능한 부분이고,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같이 나중에 나오는 수익을 우리가 목적 사업에 쓰겠다는 전제로 수익 사업에 사용하는 거, 아니면 정기예금으로 넣어두는 거, 이 부분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가끔 질문받았던 얘기 중에 하나는 우리가 목적 사업에 써야 되는데 이 돈 지금 쓰려니까 쓸 데가 아직 없어. 그러니까 적립금 아니면 기금을 만들었는데 이거 쓰는 거는 몇 년 동안 돈이 모여야 되는데 한 10억이 모여야 되는데 그동안에 써버리면은 이거 원래 모으는 취지도 안 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3년 넘는데. 자, 그 경우는 그냥 여러분들이 정기예금에 넣어두면은, 정기예금에 넣어두는 경우는 기부금으로 받았던 그 이자를 갖고 목적 사업에 쓰기만 하면은 그 자체는 목적 사업에 사용한 걸로 본다는 얘기죠. 그래서 가끔 단체에 갔을 때 기본 재산에 보통 예금 5천만 원 이렇게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고는 보통 예금 5천만 원을 이제 예금을 보통 예금에 그냥 넣어두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얘기 나올 때 우리는 기본 재산으로 묶어놨기 때문에 이거는 목적대로 쓰는 거다. 그거는 기본 재산이라는 취지 자체가 없어지지 않도록 유지해라는 취지이지 그 돈이 어디 쓰이느냐는 얘기는 다른 부분입니다. 기본 재산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그러나 세법에서는 기본 재산조차도 후원금이다, 출연금이다. 그러면 이 돈은 목적 사업에 사용돼야 된다. 사용되려면 소비가 되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갖고 있는 보증금으로 건물을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건물을 취득하든지, 그러나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면 최소한 정기예금으로라도 갖고 있으면서 이자라도 얻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여러분들 기본재산을 목록 변경을 신청해서 정기예금으로 바꿔주셔야 문제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여기 나오는 부분, 해당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경우, 이 경우가 실무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다 사업하시는 경우는 상관없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고민할 게 있죠. 여러분이 직접 사업한다는 관점 자체는 돈이 나가서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는가를 여러분이 전부 다 통제하고 감독하고 나중에 모니터링하는 거죠. 결과를. 그러니까 그것은 여러분의 사업입니다. 근데 그러지 않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적십자 회비 가보면 이제 적십자 회비 낸 데들 많습니다. 적십자 회비 뭐 5,000원, 5만 원, 10만 원 냈다. 그게 뭐가 되나요? 이게 여기서 말한 같이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한 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명칭 자체를 출연이라는 표현 자체는 좀 금액이 거액을 가면 출연이라고 우리 그냥 이제 잠재의식 속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기부나 후원이나 출연이나 다 동일한 개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단체가 적집사에다가 지로영수증으로 기부했다. 그것도 다른 공익법인에게 출연한 겁니다.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 자, 여러분들은 좋은 의미로 했는데 제가 감독 관찰 입장으로 보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그 교육단체 한다고 설립 허가를 줬는데 A라는 사람이 기부해가지고 우리는 교육사업비로 쓰겠다 해서 기부금 영수증 혜택을 다 줬는데 이 돈은 다른 단체로 넘어갔다. 그러면은 제가 보기에는 정부가 보기에는 왜 당신이 받냐? 바로 그 단체로 기부자가 기부하도록 하면 되지. 라는 게 이 취지입니다. 그래서 공익법인은 설립 목적에 관련된 사업을 직접 하는 경우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러지 않고 다른 법인에다가 이 돈을 보내는 경우는 우리가 하는 사업 자체가 어떤 특정 조직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거다. 그렇다면 그 자체가 우리 사업이 되려면 사업 내용을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실비정산 개념으로 하나하나 다 따져봐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그렇지 않고 1,000만 원 딱 보내고 잊어버린다. 우리 기부하는 거하고 비슷하게. 그러면 여기에 해당이 되면서 다른 공익법인으로 갈 때는 인정되는 경우는 사전에 주무부처에게 여러분 설립 허가해 준 그 감독기관에게 우리 이런 용도로 쓰는데 우리가 직접 하는 것보다는 여기에 보내서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사전에 승인을 받으면은 그러면 오케이입니다. 그 이유 자체는 이 비영리 법인이 설립 허가해 준 것도 주무부처고 목적 사업과 다르게 하면 허가 취소도 주무부처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목적 사업의 일치 여부를 보는 게 주무부처가 우선이죠. 그래서 주무부처가 오케이 했다면 국세청도 오케이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아무런 절차 없이 그냥 여기저기 막 나눠줬다. 그렇게 됐을 때는 이거는 목적 사업 외에 사용이 돼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증여세 과세 대상이 돼버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밑에 또 하나 나올 수 있는 게 주무관청에 허가를 얻어 차입한 금액을 상환하는 경우, 이 차입금 경우도 가끔 자주 나옵니다. 여러분 정관에 보시면은 차입금은 대부분 비영리법인에서는 차입하는 것 자체를 상당히 엄격하게 규제를 합니다. 규제하는 이유는 우리 기업은 레버리지 효과를 해서 부채로 갖고 와서 장사 잘하면은 이익률이 더 극대화되죠. 자본주의 이익률이. 근데 비영리 쪽은 누군가 돈 빌어서 뭔가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기부금을 받아서 아니면 본인들이 낸 회비를 가지고 이거 자체를 소비하는 조직입니다. 그러니까 들어온 돈으로 소비하는데 미리 들어올 돈 갖고 미리 부채를 땡겨서 써버리면 나중에 그 돈 조달이 안 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비영리는 차입받을 때는 정관에서조차도 주무부처 승인을 받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관에서 얘기한 같이 주무관청에 허가를 받아 차입한 경우는 우리가 이런 용도로 하겠다라고 미리 얘기가 됐고 돈 빌어서 왔으니까 나중에 갚는 것도 목적 사업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있다가 보면은 뭐 하다 보면은 사무실에 경비가 모자라니까 뭐 운영이사, 상임이사 아니면 다른 아는 분으로부터 돈을 일시 융통하는 경우가 있죠. 융통하는 경우가 있고 뭐 그 돈이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들어왔다가 그 돈이 이렇게 사용이 되고 바로 또 갚아지면은 얘기가 되는데 이게 1년, 2년, 3년, 4년 지났습니다. 우리 보통 수지결산서에는 차입금이라는 내용이 전혀 안 나타나죠. 그러는 상황에서 어느 날 차입금 상환이라고 그냥 이렇게 가버렸을 때는 이게
원래가 목적 사업에 사용된 게 갚아진 거냐? 알기가 상당히 어렵죠. 그래서 특별한 게 없다면은 이 중간청 허가를 안 받으면은 목적 사업 사용한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것을 하려고 하면은 단체가 꼭 차입을 했을 때 이 차입한 돈이 언제 어떻게 꼬리표를 붙여서 관리한 표를 여러분 별도로 관리하고 있으면은 나중에 실질적으로 이 차입금이 목적 사업에 사용됐다 입증하는 경우는 우리가 넘어갈 수가 있게 됩니다. 목적 사업 사용이 아닌 걸로 보게 되면은 목적 사업에 사용하는 것 이외의 시설에 소요되는 관리비. 자, 이제 이 얘기하면 여러분들 또 괴로운 부분입니다. 사무실 단체가 이제 쓰는데 여기에 사업 담당자도 있고 또 총무 담당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격하게 따지면은 관리비, 사무실의 임차료는 예를 들어서 200만 원 나갔다. 그러면은 5명이 있다면 한 사람당 임대료가 20만 원 꼴이 되죠. 40만 원 꼴이 되죠. 그러면 40만 원은 한 명의 관리직이 있다면은 40만 원은 관리비가 되고 나머지 160만 원이 사업비가 되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번에 공익법인 회계 기준 하면서도 언급된 것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비용이 그러니까 한 가지 나간 지출이 여러 기능에 같이 통합된다면은 이거를 배분하도록 안분시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료는 200만 원 하나가 나갔지만 여기에 사업비는 4명이니까 뭐 160만 원, 또 관리비는 일반 관리비는 40만 원 이렇게 배분시켜야 된다는 얘기가 되죠. 자, 이렇게 될 때 그 일반 관리비가 이런 부분에 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 이외의 시설에서 사용이 되는 관리비는 우리가 이제 목적 사업 외의 사용으로 보게 됩니다. 목적 사업에 사용한 게 아니라고 보는 거죠. 자, 그러면은 그다음에 이제 질문이 또 여러분들이 반드시 하게 되는 거. 그러면 그 돈은 어디서 조달하나요? 그렇죠. 돈이 있어야 쓸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일단 구조적으로 우리 법으로서는 비영리 조직이 갖고 있는 수입은 하나가 회비가 있고 후원금이 있고 수익 사업에서 나온 매출 이익이 있겠죠. 이 중에서 후원금은 원칙으로 쓰면 안 된다. 회비 갖고는 100% 다 써도 된다. 그 다음에 운용소득, 우리 수익 사업에 있는 매출 이익, 나중에 난 단기 손익이라는 개념에서 보면 그 금액에서 70%는 목적 사업에 쓰고 직접 목적 사업에 쓰고 나머지 30%를 가지고 이런 관리비에 쓰라는 얘기입니다. 앞에서 난감해하는 얼굴 표정을 보고 저도 난감합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현장에서 이게 지금 바로 적용되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알고 준비는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전혀 모르고 막 가다 보면은 나중에 진짜 이상한 얘기가 나오게 돼버리죠. 그래서 구조 자체는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 부분이어서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총회에서 사고 사단법인의 경우에 기부금 영수증 발급 안 하는 회비가 있어야 단체가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어요. 이 부분이 커요. 그러니까 심지어 지금 어떤 경우들이 있냐면 총회라고 하면은 직원들 몇 명하고 한 5명, 10명이 총회 한다고 참석하고 거기에서 결정하는 후원금은 후원자 10,000명의 후원금 몇십억을 그러니까 전혀 엉뚱한 사람이 의사결정하는 구조가 지금 우리나라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언론에 자꾸 터지는 것도 그런 경우 때문에 나오는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저는 뭐 여기 우리 오늘 강의하고는 좀 다른 성격이지만 회원들이 사단법인의 멤버들이 실제 사업에 같이 관심 가지고 참여하도록 자꾸 만들어 가야 이게 우리가 이 비영리 문화가 좀 더 건강해질 거다. 그냥 그런 생각을 늘 해봅니다. 이제 뭐 지금 제가 하는 얘기는 뭐 강의의 얘기에서 하나는 법적인 제도와 또 앞으로 가야 되는 방향에 대한 부분과 그 부분 사이에서 가는 과정이지. 제가 좀 뭐 역설적으로 했던 얘기지만 아마 저보고 국세청 가서 비영리 법인을 조사하라면은 뭐 가끔 늘 하는 얘기지만 저는 99.99%를 문 닫게 할 자신이 있어요. 되게 지금 안 좋은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현장이 지금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뭐 그 부분을 뭐 전혀 모르고 도외시하고가 아니라 그렇지만 비영리가
우리나라 사회에서 하는 역할이 분명히 커요. 근데 이 분명하게 좋은 역할들이 이 엉뚱한 부분에서 막히는 것보다는 준비할 수 있는 것은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뭐 그래서 자꾸 이런 얘기들도 하는 부분입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그리고 이제 이따가 보면은 3년 내에 사용을 못하는 경우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따가 후원금 받았는데, 물론 이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돈이 모자르는데 어떻게 3년 동안 들고 있느냐? 그거 없는데, 그러나 하다가 보면 어떤 경우냐면, 여러분 통장을 여러 개 쓰시잖아요. 그러니까 통장 안 찍어 보니까 그 통장에 옛날에 돈 남아 있었는 거를 정리한다는 게 잊어버리고 그냥 놔뒀다. 3년 동안 몇백만 원이 그대로 있는 경우가 실제로 발생합니다. 왜? 복식복일 안 하면은 관리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이제 사소한 거지만 나올 수 있는 경우이고, 또 다른 경우는 돈을 기금이나 이런 부분 모았는데 아니면은 돈이 모자라서 사용을 못한 경우도 있고, 가장 대표적인 얘기는 여러분 단체에 어느 누군가가 지금 기부를 하겠다. 그것도 상당히 넓은 면적의 토지를 여러분에 기부하겠다. 그럼 여러분들은 대부분 다 기분이 좋습니다. 기부 받겠다고 결정을 하죠. 근데 단체에서 토지를 기부받으면은 중요한 거는 위에서 출연받은 날부터 목적 사업에 사용해야 된다는 전제입니다. 토지 받아서 토지를 바로 목적 사업에 사용할 수가 없죠. 하려면 거기에 연수원을 짓든지 아니면 뭔가 시설을 만들어야 되는데, 왜 뭐라 그러냐, 흑자부도, 흑자도산 이런 얘기 여러분 들어보셨죠? 기업에서 돈을 엄청 벌었는데 현금이 없어서 망하는 경우들. 여러분 부동산은 지금 몇천억이 들어왔는데 토지는 거기에 토지에 건물 지을 돈을 마련을 못해요. 그러면 3년 동안 사용 못하게 되죠. 이런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가끔 보면은 지방에 강원도 산간에 있는 어떤 산골짜기에 있는 산을, 아니면 또 개발 제한 구역에 있는 그린벨트 지역에 있는 토지를 한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받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거 받으면은 지금 이 부분에서 문제가 돼버리게 되죠. 근데 처음에는 3년 내에 사용한다고 생각하고 받았는데 가다가 보니까 부득이하게 사용할 수 없는 사유가 생겼어요. 이따가 보면은 그럴 수 있으니까. 이런 경우는 주무부처 장관한테 우리 이거 받았는데 지금 사용 못하니까 이런 것들을 해결하고 이때쯤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 사용을 연장하는 승인을 받고, 그 얘기를 3년이 되는 시점 이전에 국세청에 출연재산 보고할 때 같이 보고하면은 이 부분은 문제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은, 기부받은 출연재산은 출연받은 날로부터 우리가 3년 이내 목적 사업에 다 사용을 해야 된다 하는 취지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몇 가지 케이스, 이제 나왔던 얘기들이지만 한번 또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기부금 반환이라는 얘기 현장에서 참 많이 나오는 얘기입니다. 기부자들이 마음이 변해서 아니면 여러분 단체 하는 일이 기분이 안 좋아서 돈 돌려달라라는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죠. 자, 일단은 원칙적인 얘기로 하면은 기부는 한 번 기부하면 기부 자체로 끝나버렸습니다. 그럼 여러분 단체는 기부 받은 거죠. 그걸 돌려준다는 얘기는 법적인 행위로는 우리가 그 사람에게 다시 증여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사람에게 증여하면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목적 사업에 쓰겠다고 기부받았는데 목적 사업에 안 쓰고 그 사람에게 돌려주니까 이거는 목적 사업 외에 사용이 되니까 다시 이거는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죠. 우리가 증여세를 내야 되게 됩니다. 그 사람은 이유 없이 돈을 받았으니까, 증여받았으니까 그 사람도 증여세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기부금 반환이라 그러면은 원칙적으로는 양쪽이 다 기부금 문제에 있어서 양쪽이 다 증여세를 내게 됩니다. 그런데 돈이 들어왔는데 내가 거기 처음부터 기부할 의도가 아니라 이거는 내가 다른 계좌로 송금해야 되는데 그날 하면서 잘못 눌렀다. 그거는 처음부터 기부가 아니라 잘못된 거니까 반환해달라. 그건 처음부터 기부가 아니니까 그거는 괜찮은 거죠. 그러나 일단 기부금 한번 나갔다가 하는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더군다나 이게 해를 바꿔서 반환해달라 그러면은 이미 기부금 영수증까지 발급이 다 되고 보고가 끝난 상황에서는 원칙적으로는
반환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이게 원론인데 후원자가 와서 사무실에서 땡깡 피우고 하면은 어떡하느냐? 그건 저도 여기서 대답 못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인건비 부분, 직접 목적 사업 수행하는 인력과 관리 부서, 앞에서 말씀드린 같이 여기는 사업비, 지금 공익법 회계 기준으로 보면은 사업 비용에서 저기 인건비가 되고 이거는 일반 관리비의 인건비가 되게 되겠죠. 그래서 이 관리 부서의 인건비에 대해서는 아마 이 예규가 한 번은 지금 바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몇 년째 오면서 전혀 아니라는 얘기와 또 일부는 맞다는 얘기가 두 가지가 조금씩 혼재되고 애매한 표현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공식적으로는 논리적으로는 관리부서의 인건비는 직접 공익목적 사업이 아니라고 봐야 되는데 아마 여기는 어떤 법이 한번 좀 개정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모금사업비가 일반 공익법인과 모금 배분단체가 좀 성격이 다르겠죠. 왜냐하면 일반 공익법인은 모금 자체가 단체 정관에 나와 있는 게 아니니까 이것은 목적 사업이 아닌 거죠. 근데 모금 배분 단체는 정관에 기재했으니까 그 자체는 목적 사업비가 됩니다. 근데 지금 공익법인 회계 기준에서는 그 부분을 조금 애매하지 않고 분명하게 지침서에는 모금 단체라 하더라도 그 모금 관리 비용은 사업비가 아니라 모금 비용으로 빼라라고 규정을 해놨습니다. 지침서 만들 때 제가 엄청나게 저는 반대를 했는데 제 얘기가 안 먹혔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부분은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거 출연받은 재산을 다른 공익법인에게 돈을 주는 경우, 그러니까 결국 이제 여러분의 다른 법인에 줄 때 나올 수 있는 경우는 공동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비용을 분담하는 차원이 있겠죠. 첫 번째는. 그러니까 A 단체, B 단체, 세 단체가 모여서 뭐 낙태 반대 운동을 하는데 뭐 여기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나중에 비용을 그럼 A 단체가 반반으로 다 나누자. 이렇게 되면은 그것은 같이 공동사업하고 단지 돈을 분담한 비용을 내는 거니까 그는 우리가 비용 분담의 성격 우리 사업이 되는 거죠. 그 다음 부분은 그냥 타법인에게 출연하는 경우는 주무부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얘기하고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해외 법인에게 출연하는 경우, 그러니까 늘 나오는 얘기지만은 해외에 우리가 법인 나가 있는 비영리 법인도 꽤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해외 국제개발기구 쪽으로 움직이는 조직들이 주로 그렇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 인원이 거기 가서 실제 개척을 하고 우리하고 이름이 똑같은 법인을 현지에서 만들었다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우리와 거기는 다른 법인입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에 다른 법인 설립한 게 아니라 우리가 돈을 들고 우리 사람이 장비를 갖고 와서 직접 다 했다. 예를 들어서 뭐 지진이 나서 우리가 구호 작업으로 갔다. 이런 경우는 우리 사업인데 그렇지 않고 거기 있는 조직에 우리가 돈을 보내서 거기서 사업을 한다. 이 경우는 여전히 다른 법인, 타법인 출연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는 여기 증여세법에서 나오는 이 문제도 나오고 또 하나는 외국환 거래법에 따라서 해외 송금할 때 이 부분도 주무부처 승인이 필요한 부분이 됩니다. 해외에다가 우리가 그 송금할 때 유엔 기구는 그냥 보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구호 물자 부분도 그냥 보내도 되는데 공동 사업비 개념으로 보내는 것은 주무부처 승인이 필요한 항목이 됩니다. 그리고 이사에게 지급하는 금화비, 경조사비, 판공비 이 부분은 다 공익 목적 사업이 아닌 걸로 봅니다. 그냥 일반 관리비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접대비 지출하는 경우 당연하게 공익 목적 사업이 아닌 게 되죠. 차입금 상환에 대한 거 여기는 이제 앞에서 한번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 다음에 출연 재산을 출연자가 사용 수익하거나 특수 관계자에게 저가 양도하는 경우 이건 뭐냐면 단체에다가 뭔가 재산 기부를 하고 그 결과 효과를 자기가 다시 누리는 거죠. 이거는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목적 사업 외에 사용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출연금을 보통 예금에 계속 예치하는 경우 잠깐 지나가면서 말씀드렸는데 3년이 경과되기 전까지는 우리가 예금을 보관하는 차원이니까 이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3년이 경과하면은 3년 내에 사용 안 한 걸로 보죠.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이제 설명드리면서 우리가 분류를
목적 사업에 사용한 거, 또 하나는 목적 사업 외에 사용한 거, 또 하나의 분류는 이건 목적 사업에 사용한 것도 아니고 목적 외에 사용한 것도 아니고 판단을 잠시 보류해 두는 거. 결국 이 세 가지 규정으로 분류가 나눠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업비가 지출될 때는 목적 사업 이외라면은 그러니까 목적 사업이 아닌데 썼다면 목적 사업 외 사용으로 끝나버린 거냐, 아니면 여기 같이 보통 예금으로 이렇게 보관하고 있는 거냐. 지금 여기 나오는 보통 예금에 또 하나 이제 우리가 많이 나오는 거는 단체들이 보통 예금보다는 이제 MMF라든지 수시 입출금 되는 쪽이 조금 더 이자가 있는 부분을 또 많이 선호하시죠. 보통 예금보다. 그런 경우는 이자는 분명히 있지만 6개월 이상 우리가 예치를 안 하기 때문에 그것은 여기 나오는 이 보통 예금으로 간주가 돼 버립니다. 그래서 보통 예금하고 MMF는 여러분들이 같은 범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부 임직원 주택 구입 자금으로 대여한 경우, 이거 별로 설명드리기 참 안 좋은 부분인데 일단 현실이니까, 기업에서는 내부 직원에게 주택 자금으로 저리로 빌려주면은 우리는 복지가 좋은 조직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거기는 본인들이 벌었던 수익 갖고 세금 내고 그 돈 하니까 아무도 뭐라고 안 그럽니다. 근데 우리 같은 경우, 공익법인 같은 경우는 목적 사업을 하라고 기부금 받았는데 목적 사업 외에 사용한 거로 봐버립니다. 이 부분은. 근데 이 경우에도 목적 사업으로 볼 수 있는 경우는,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여러분 다 서울인데 어디 저기 제주도에 어떤 행사를 하면서 아니면 거기서 한시적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누군가 가서 상주를 해야 된다. 그런데 상주하려니까 집을 얻어야 되는데 집 얻기 위해서 대여금을 빌려줬다. 이 경우는 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수적이기 때문에 라고 봐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서 말하는 주택 구입 자금으로 대여하는 경우 자체는 우리 일상적인 게 아니라 특정한 프로젝트가 관련됐다면 예외로 인정하지만 일반적인 경우 우리 어떤 직원 복지 차원에서 대여하는 경우는 목적 사업이라고 안 본다는 얘기입니다. 용도를 지정한 후원금을 후원자가 지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이때는 후원자가 지정한 대로 우리는 잘 썼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후원자가 지정한 용도가 여기 말하는 목적 사업이냐 목적 사업이 아니냐 갖고 우리는 구분해야 됩니다. 목적 사업이라면 이건 아주 잘했다고 봐야 되고, 목적 사업이 아니라면은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받으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가 갈수록 자꾸 요즘은 안 좋은 게 많이 보입니다. 안 좋은 케이스가. 대부분 기부금 영수증 때문에 발생되는 일이죠. 저쪽에 누군가가 돈을 주고 싶은데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안 되니까 꼭 여기를 통해서 보내겠다는 쪽들이 자꾸 나옵니다. 근데 실제 그거 자체가 우리 목적 사업이 아닌 경우라면은 이건 어떤 경우라도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우리가 용도 지정돼서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준다는 경우는 앞에서 타법인의 얘기와 마찬가지로 우리 사업이 반드시 되려면 사업 내용에 대한 검토와 집행에 대한 관리 감독이 우리 통제하에 있을 때만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부자가 용도 지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 꼭 고민하셔야 될 부분이 됩니다. 그리고 운영소득 같은 경우 아니면 이 조건부 출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조건이 되면은 우리가 기부하겠다. 근데 그 조건이 안 되면은 우리는 돌려줘야 되거나 돌려받아야 되는 경우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경우냐면은 증여 자체에 우리 일상적인 경우는 아무 조건이 없어 무조건인데 조건부 기부라는 경우는 그 조건이 성취될 때 기부란 행위가 완수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조건이 안 돼서 회수하는 것 자체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그리고 부동산 취득 부대 비용은 등록비 이런 것들, 법무사 비용 이런 거는 그 재산, 원 재산이 수익 사업용이면은 수익 사업에 지출한 게 되고 목적 사업에 쓰는 거면은 목적 사업에 지출한 게 되는 거죠. 그리고 기준 비율 초과 취득으로 부담한 증여세, 이 주식에 대한 부분이죠. 이 부분은 그 주식의 취득 비용으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출연받은 재산 수익 사업 운용하는 경우 이거 문제 없죠. 그 다음에 앞에서 말씀드리는 유사하게 주식을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좀 일반적인 시민단체하고는 좀 다르게
재단 같은 경우 여유 자금이 있는데 새로 오신 사무국장님은 주식 투자의 귀재다. 그래서 막 이 단타로 계속 막 매매를 합니다. 해서 법인의 재정에 상당한 효과를 냈습니다. 근데 주식 투자는 여기 나온 것 같이 취득하고 6개월 미만 보유는, 왜냐하면 비영리 법인이 주식 투자하라고 만들어진 게 아니다 보니까 이게 빈번한 투자는 그냥 보통 예금 넣어둔 것과 동일하게 봅니다. 근데 본인은 우리 엄청난 수익을 올렸으니까 이는 수익 사업이다. 인정이 안 된다는 얘기죠. 예. 그런 관점으로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대여 기간을 6개월 이상으로 대여하는 경우. 우리 볼 때 금융기관에 넣어둬도 이자가 나오고, 근데 보니까 우리 직원이 아까 전에 그냥 이제 직원들한테 그냥 한데 직원들이 은행에서 차입하니까 대출 이자율이 한 8% 뭐 6% 됐는데 우리는 2%밖에 안 되니까 중간에 한 4% 정도 하면은 직원도 좋고 우리도 좋고 재정도 좋고, 근데 은행 이자 어차피 우리 받는 그것과 동일하니까 이게 수익용 재산 아니냐라고 보는데, 우리가 얘기하는 수익용 재산의 개념 정의는 그게 국세청에서 명확하게 수익용 재산은 뭐라고 정의가 나온 건 없습니다. 그러나 예규라든지 쭉 나와 있었던 전반적인 해석의 흐름을 보면은 비영리법인이 예치하는 예금, 수익용 재산은 공적인 금융기관에 예치한 이자만을 수익용 재산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금융, 비영업 대금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돈을 빌려주고 받는 거, 금융기관이죠. 그것이 아닌 기관에 된 거는 우리가 공적인 이 구조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뒤에서 얘기 나오겠지만은 우리가 일반적인 금융기관에 예치한 이자는 고목준비금을 100% 설정하는데, 비영업대금 이렇게 해서 빌려주고 받은 돈에 대해서는 50%만 인정해주고 50%는 세금을 내라는 쪽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비영리법인은 안정적인 데다가 넣고 움직여라 라는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자체는 대의하는 경우는 목적 사업 외에 사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단체 운영비 조달은 어디서 사용할 수 있느냐? 앞에 말씀드렸던 같이 사단법인은 회비에서 조달하고 재단법인은 재단의 수익에서 나온 운용 수익에서 30% 부분을 관리비 운영비로 쓰라. 근데 이제 지금 여기에 제가 답을 하나 더 안 달은 게 있습니다. 해답이 없어서 못 달았어요. 사회복지법인은 어떻게 할 거냐? 지금 사회복지법인은 회비 내는 구조가 아니죠. 그렇다고 사회복지법인이 무슨 수익용 재산이 많아서 임대하고 그런 데가 있긴 하지만 한두 군데밖에 없어요. 대부분의 사회복지법인은 목적 사업용 시설을 가지고 복지 사업을 하는 거죠. 그리고 대부분은 보조금과 후원금을 움직이는, 이거는 지금 현재 맹점입니다. 그 다음에 운용소득.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앞에는 제가 우리 기부금 받아서 가는 부분에 대한 큰 그림 때문에 좀 개념을 좀 자세하게 많이 설명을 드렸고, 여기서는 조금 제가 속도를 조금 내겠습니다. 운용소득에 대해서는 여기서 말한 운용소득은 세법상에서 얘기하는 단기순이익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 계산하면은 수익사업에서 나오는 모든 게 다 나온 게 아니라 거기에 플러스 마이너스 나오고, 그 대신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을 공제하기 전 금액입니다. 이 얘기는 저 뒤에 가서 양식 보면서 한 번 더 보셔야 좀 그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목적 사업에 사용해야 되는데, 이것은 발생한 과세 기간, 당해년도 또는 사업년도 종료로부터 1년 이내. 올해는 솔직히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올해 발생한 이자로 올해 사업비로 쓸 수도 있고, 아니면 이거 모았다가 내년에 쓸 수도 있고, 그러니까 결국 올해 발생된 운용소득의 70% 이상은 내년까지는 다 써야 된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여전히 직접 공익 목적 사업에 사용해야 되게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수익 사업이 5년이 좀 넘었는 법인들, 좀 오래 한 경우죠. 그 경우는 한 해 연도를 갖고 비교할 수도 있고,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 5년 평균치에서 이 평균치가 70% 넘으면은 괜찮다고 인정해 줍니다. 그것은 뭐 하다가 보면은 뭐 어떨 때는 예를 들어서 이익이 많이 났지만 수익 사업의 장비 개선이라든지 고정사선 취득을 하면은
실제로 목적사업 쓰기가 어려운 부분이 되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대한 보완책이다. 그리고 또 5년 전체가 되면은 전반적으로 괜찮다라고 보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부분은 이제 계산하는 식인데 이 그 더하기 빼기 나오는 식을 보면은 너무 복잡하죠. 그래서 이 식을 여러분들 보시는 것보다는 나중에 그 양식 보면은 저 양식 칸들이 다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더하기 빼기 표시가 다 되어 있으니까 결국 여기에 들어가는 부분에 대한 성격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당해년도, 사업년도 수익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금액. 요거는 이제 뭐냐면 수익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금액인데 그 세무상 소득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 우리가 좀 고려해야 되는 거는 출연재산과 관계없는 수익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금액. 자, 그거는 뭐냐면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릴 때 수익 사업 쓰이는 재원이 후원금을 갖고 수익 사업 한 경우도 있고 회비를 갖고 수익 사업 한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회비를 낸 경우는 아무도 기부금 공제라든지 혜택 없이 그냥 단체가 알아서 쓰는 겁니다. 근데 회비로 모아서 어떤 건물을 사서 임대를 해서 나온 이익금, 그 돈은 70%하고는 전혀 무관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예를 들어서 지분율 초과 취득한 주식의 배당액. 이건 어떠냐면은 어떤 조직이 주식을 누군가 받았는데 뒤에 가서 설명드릴 내용이지만 지분의 5%, 10%, 20%그 어떤 그 기준 초과된 주식을 받으면은 증여세를 내야 됩니다. 그러면은 단체 입장에서는 이거 증여세 비과세도 아니고 증여세도 냈는데 그 부분은 그러면 우리가 세금 다 냈으니까 증여세 낼 거 냈으니까 우리가 알아서 써도 되는 거 아니냐. 그게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분율 초과로 취득한 주식 배당액, 다른 말로 증여세가 이미 다 과세가 된 거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이걸 그냥 단일 표현으로 하면은 증여세가 비과세된 효과가 없는 재산은 빼주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얘기들 여기 다 빼버리고 그 다음에 출연재산의 양도 차익, 이 부분은 우리 법인세나 고목중 이쪽으로 빠져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매각재산에 대한 개념으로 빠지는 개념이고 그 다음에 고목준비금 산입액과 비용으로 지출된 고목사업비. 그러니까 우리가 이자소득이 1,000만 원이 있으면 고목준비금이 1,000만 원 됐는데 결국은 이 제로가 아니라 고목준비금으로 쓰는 그러니까 고유목적사업 준비금만큼을 플러스해서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 얘기들은 이제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는데 여기서 하나는 2월 결손금 이 부분은 인정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수익사업 쪽에서 계속 마이너스가 난 경우는 빨리 이쪽 건전화 시키라는 얘기로 여기는 인정 안 한다. 운용소득에 대한 거는 예외로 봐주겠다라는 부분이 됩니다. 공익목적 사용에 대해서 운용소득에 대해서 이자 금액을 갖고 목적 사업 외에 사용하면은 그때는 예를 들어서 이자 금액이 1,000만 원인데 300만 원은 우리가 목적 사업에 쓰고 700만 원을 목적 사업 외에 썼다. 그러면 700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게 아니라 1,000만 원에 대한 이자가 어디서 나왔느냐. 1,000만 원이면 이자가 나오니까 뭐 한 5억 정도라고 보죠. 그럼 5억의 70%, 그러니까 3억 5천만 원에 대해서 증여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얘기가 상당히 달라지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것 같이 공익 목적 외에 사용한 거는 자 1,000만 원 나왔는데 이미 쓰고 다른 데 써버렸다 하면은 그 나온 금액에 대해서 증여세를 내는 게 아니라 원 재산에 대해서 증여세를 내게 됩니다. 근데 1,000만 원 받은 것 중에 우리가 60%, 600만 원 쓰고 100만 원은 아직 그냥 보통 얘기하면 놔둔 거죠. 아까 이제 분류를 할 때 목적 사업의 사용, 목적 사업 외의 사용, 이거는 사용도 아니고 아직 아무것도 아니다. 그 경우는 10%만큼 100만 원이 사용 안 된 거죠. 그 경우는 기준에 미달하게 사용하는 운용소득의 10%를 가산세로, 그러니까 100만 원의 10%니까 10만 원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이렇기 때문에 공익목적 사업 외의 사용이냐 아니냐는 것은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체에서 사업비가 집행될 때 뭐 좋은 일 좋다라는 게 아니라
직접 공익 목적 사업에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는 것을 아주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매각재산에서도 동일한 얘기가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여기서 이제 이자소득에 관련된 운용소득 중에서 우리가 좀 볼 거는 첫 번째가 정기예금 이자에 대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기준은 아마 여러분들 외부감사 받으시면은 정기예금 이자에 대해서 기간 미경화된 이자 미수수익을 계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경우는 해당이 안 되고 전부 다 현금주의입니다. 현금주의라는 것은 결국 정기예금이 만기가 돼서 우리 통장으로 이자가 들어왔을 때 기준입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그래서 정기예금 예를 들어서 우리 자주 그렇지는 않지만 만기를 3년짜리 정기 적금으로 들어갔다. 그러니까 매달 적금이 들어가면서 이자는 미수수익으로 계속 생기죠. 그러니까 이자 수익은 발생이 되는데 목적사업에 쓸 현찰은 현금은 안 나타나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우리가 오늘 얘기한 이 부분은 다 현금주의 기준, 캐시가 실제 있는 그 기준으로 사용되느냐의 관점에서 나오는 거여서 현금주의로 판단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자 소득을 정기예금 원본에 다시 가산하는 경우. 단체 가서 많이 보는 부분인데 1억짜리 만기가 되면은 예금의 이자가 100만 원에 뭐 소득세 빼고 뭐 85만 원 들어왔다. 그럼 그 다음에 정기예금 재예치는 1억 85만 원 되고. 자, 그렇게 가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이자 소득이 다시 원본에 가산되는 게 아니라 이자 소득은 사업비 통장으로 보내고 이 1억은 1억 자체로 다시 늘어나고 근데 금액을 정액시키겠다면은 그 이자 금액에서 하는 게 아니라 후원금에서 갖고 와서 가야 돼요. 솔직히 돈에 꼬리가 없으니까 이 돈이 정기예금 수익 사업에서 들어온 그 이자에서 들어간 건지 후원금에서 들어온지 이거 고민할 수는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는 현장에서 얘기는 은행에 가서 그 자리에서 그 거래 그대로 가고 다른 통장 거래는 하나도 없었다. 너무나 꼬리가 명백하게 남는 거래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여러분 꼭 생각하셔서 이자는 사업비 통장으로 넘겨놓고 우리가 원본을 더 늘리고 싶어 한다면은 후원금에서 별도로 다시 넣어서 원금을 올리는 걸로 그렇게 가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5년간 평균 금액 할 때 손실이 난 경우, 결손 나는 경우는 마이너스로 까주는 게 아니라 쓸 수 없었으니까 그냥 0으로 봐주겠다. 그리고 나중에 그 부분은 운용소득 계산할 때 그만큼 결손금을 빼주는 거니까 효과는 동일하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수익 원천 재산의 처분 평가 소득은 처분 재산은 운용 소득이 아니라 매각 금액으로 관리가 되고 있고 평가 손익은 실제 캐시가 흐른 게 아니니까 여기에서는 제외한다는 개념이 됩니다. 예. 그리고 매각 금액, 매각 금액 앞에 거 이제 두 가지 한 내용으로 보면은 매각 금액은 거의 다 같은 개념인데 여기서 나오는 매각 금액은 실현 재산을 매각한 경우는 매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년 동안 목적 사업에 써야 된다. 1년 동안은 30% 이상, 2년까지는 앞에 30%까지 포함해서 누계 기준으로 60% 이상, 또 3년 기준으로 90% 이상. 뭐 예를 들어서 받아서 첫 해에 다 90% 이상 써버리면은 이 부분은 이제 그냥 쉽게 끝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매각 금액은 이제 매각 금액이거든요. 이 금액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토지 건물을 뭐 5억짜리를 갖고 있다가 20억에 팔았다. 그러면 원 재산이 아니라 20억을 팔고 거기 팔면서 뭐 세금이라든지 부대비용이 빠져나가겠죠. 이런 부분이 빠져나간 금액 전체가 그래서 한 1억 정도가 빠졌다면은 19억이 매각 금액으로 관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원 재산이 아닌 장부가액이 아니라 나중에 했던 부분에 대한 부분이다. 그리고 여기에 기준에 미달되게 사용되는 거, 공익 목적 사업 외에 사용하는 거, 다 가산세 부분에 대한 부분 설명드리는 부분입니다.